2009년인가 오바마 정권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티모시 가이터너가 중미 무역 협상, 중국과 미국 사이의 고위층 간의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관장현형기라고 하는 중국 관료사회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는 심각한 사회소설 가운데 하나인 관장현형기에 나오는 유복동향 윤안동당이라고 하는 8글자를 언급해가지고 중국 관계자들에게 웃음과 더불어서 또 흐뭇한 미소를 흘리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은 함께 누리고 어려움은 함께 감당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티모시 가이트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풍우동주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사이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같은 배를 탄 신세다 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고요한 이 대목은 사실은 손자병법에도 나오고 뭐 5월 춘추, 5월 동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두 관계는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같은 배를 탄 신세이기 때문에 좋은 일은 함께 누리고 어려움은 함께 감당하자라는 취지로 중미 관계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정치가가 중국의 고사성어를 인용한 아주 재미난 사례를 남겼는데요. 그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인심재면 태산이다 라고 하는 중국 고유의 속담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태산도 움직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어리석은 늙은이가 산을 옮긴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우공이라는 사람이 식구들과 더불어서 한삽 한삽 퍼날라가지고 결국은 산을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끈기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 그리고 일의 성공 여부가 무엇으로 결정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자성어가 우공이산이었는데요. 그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에서 비롯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많은 격언과 속담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태산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바로 이 속담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중미 관계 문제를 언급하면서 힐러리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봉산궤도 우수조교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8글자를 인용을 했는데요. 삼국지에서 나오는 대목이고 조조가 한 말입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중미 관계가, 미중 관계가 때로는 장벽에 가로막힐 수도 있다. 산에 막혀가지고. 그러면 길을 뚫고 또 강물이 가로놓이게 되면은 다리를 놔가지고 건너가면 되지 않냐. 미중 관계, 중미 관계라는 것이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결국은 헤쳐나가야 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두 나라의 미묘한 관계 문제를 삼국지에 나오는 한 대목을 빌려서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고사성어가, 또 중국의 유명한 명언 명구가 세계의 세간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봉산궤도 우수조교는요, 최근 우리나라 장성들, 육해공군 대장들이 승진하고 참모총장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군 장성들 승진하는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절치부심이라는 아주 사자성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갈고 마음을 삭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삭히면서 각오를 다져라 그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 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니까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분께서 바로 이 대목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한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은 몇 차례 중국과의 회담이라든지 고위층과의 만남에서 중국 속담들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걷는다라고 하는 모속두과강이라고 하는 속담도 인용한 바가 있고요. 목이 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야 한다라고 하는 치가개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임갈굴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죠. 중국의 속담이나 격언이나 사자성어를 영어로 바꿔서 영어로 했습니다. 그거 옮겨놓고 또 거기에 대개 보도자료 같은 걸 돌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가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의 역사를 걸쳐가지고 축적하고 만들어 놓은 고사성어, 사자성어, 속담, 명언, 명구들을 회의석상이나 비즈니스에서 수시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중국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좀 속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현지화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와서 사업을 하거나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풍토와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개성에 맞춰 가지고 사업 전략을 구상해야 되듯이 하물며 외국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위상과 중국의 경제력이 점점 커지고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비즈니스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중국의 경제력 자체가 현재 전 세계에서 벌써 세계 2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국 특수를 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적어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맞는 구미에 맞는 코드에 맞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회의석상이나 비즈니스 석상에서 해야 됩니다. 그때 가장 유용한 것이 뭐냐 그러면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치가들도 심지어 개인 가정교사를 두고 중국의 속담과 중국의 고사성어와 중국의 역사 문화를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사성어를 소개하기 전에 전 세계 지도자들의 고사성어 사용 예를 먼저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바마 형님도 한마디 했습니다. 오바마 형님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상경지 해간 개연용지 성로요 위간불룡이면 즉 모세지의라 라고 하는 명자에 나오는 굉장히 길고 어려운 대목을 인용을 했는데요.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산속에 난 좁은 길도 자꾸 다니고 사용하면은 신장로가 되지만 큰 길이 되지만 다니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풀만 우거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주 만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가려면은 자주 만나는 게 최선이다. 그런 이야기죠. 영어 속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진다.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관계는 가능하면 만날 수 있으면 자주 만나면 그만큼 친밀해지고 가까워집니다. 명자에 나오는 한 대목을 오바마가 인용을 해서 중미 간의 잦은 접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명언 명구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의 고사성어 인용은 뭐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뭐 다 고사성어, 시 이런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중국은 모두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도자들은 단정법이나 직설법으로 연설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민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이 파급이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중을 옛사람들의 식구절이나 고사성어 속에 담아가지고 간접 전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냐 그러면은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충돌, 그죠? 모순,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키고, 그 부분을 일단은 완화시킬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 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중국의 지도자 가운데 고사성어 인용이나 식구절을 인용하기를 가장 즐겨했던 지도자는 원자바오라고 하는 전 총리입니다. 원자바오가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공무가 끝나고 나면은 숙소에 돌아와 가지고 주로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 한숨 내쉬며 남몰래 우는 것은 고생하는 백성이 애처로워라고 하는 그런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즉 나는 오로지 14억 인민들만 생각한다 라는 자기 자신의 인민들을 위하는 지도자의 그 태도, 자세를 대놓고 나는 14억 인민들밖에 생각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자보는 중국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구런이라고 하는 초나라 시대 때 유명한 애국 시인의 19절을 끌어다가 자기 자신의 심경을 그 안에다가 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시인이자 예술가였던 정판교의 또 시도 한 구절 인용을 합니다. 일을 끝내고 서재에 돌아와 누니 문 밖으로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 소리가, 이제 바람이 불면은 나뭇잎이 바람에 쓸려가지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이 대나무 잎 흔들리는 소리가 백성들 신음소리처럼 들리더라 라고 하는 유명한 정판교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인용을 해가지고 서양의 기자들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또 원자보 총리가 물러날 무렵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한다면 살고 죽는 것이 무슨 상관이며 어찌 화를 피하고 복을 쫓겠는가 라는 말로 임칙스라고 하는 유명한 애국 정치가의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유명한 명언들을 인용해가지고 내 마음속에는 오로지 나라를 위하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고 세상은 새 사람이 옛사람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세대교체의 당위성의 문제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백성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서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라는 말로 백성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 특히 중국 지도자들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정책 같은 것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안에다가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고사성어나 명언 명구들을 인용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 가운데 하나는 고사성어를 배우고 아는 것 대단히 유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4억 중국 인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인문학적 소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중 관계에 대해서 회남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또 네 글자로 인용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동주상제다라는 말로, 아까 풍우동주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티모시 가이트너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한 배를 탄 신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같은 배를 탔는데 동주, 그죠? 상제,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네 글자를 인용을 했을 때 당시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방송들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만 이 네 글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아, 중국과 우리나라를 같은 배를 탄 그런 관계로 비유했다 이거죠. 그래서 대단히 한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높이 본 것처럼 그렇게 전부 다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네 글자 안에는 뼈아픈 일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 상제라는 말은 서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노를 같이 져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노를 젓는다는, 그리고 건너가야 된, 제자가 건너갈 제자입니다. 같은 배를 타서 항구로 가려면은 노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만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국 일변도고 사실 성에 안 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배를 탔으니까 같이 노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함축된 의미가 있었는데도 그걸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그 당시 한중 간의 정상회담 성과도 별로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에게 발했던 가장 큰 카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 대한 한마디였습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혈맹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대단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북한의 어떤 경고 메시지 같은 게 하나 나오면은 우리나라의 또 외교 있어서도 뭐라고 말씀드릴까?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나, 그죠? 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북한의 중국을 이용해서, 중국 파워를 이용해서 북한에게 경고장을 날림으로써 북한의 무기 문제라든지, 그다음 핵실험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행동 자체를 약간 멈칫거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경고 한마디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제발 한마디 해달라라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신신당부해가지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 나온 한마디가 바로 빙동삼척 비일인지안이라고 하는 논영을 비롯해서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이 대목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얼음이 석자씩 얼려면 하루 이틀 추워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싸늘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냉탕에 있었습니다. 이런 남북 관계를 풀려면은 해방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북 관계라는 게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되게 냉전 체제였습니다. 그런 남북 관계가 풀어지려면은 그 남북 관계를 시 주석은 얼음이 석자씩 얼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석자면은 90cm죠. 1m 가까이 얼음이 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석자나 얼음이 녹으려면은 하루 이틀 따뜻해 갖고는 안 되듯이, 즉 얼음이 석자씩 얼려면은 하루 이틀 추워서 석자 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날을 얼었다는 얘기죠. 이게 남북 관계 그렇게 얼어 있는 관계다. 이게 풀어지려면은 그만한 세월이 또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서두르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취임한 이후로 시진핑 주석이 가장 많이 인용한 대목이 사마천이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주로 일본에게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야다라고 하는 이 10글자입니다. 지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다가올 일의 스승이 된다. 뒷일의 스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전혀 참여라든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시 주석이
세 차례나 똑같은 구절을 반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 된다. 과거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사성어를 인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연말만 되면은 신문을 통해 가지고 올해 사자성어가 나오는가 하면 새해를 밝히는 또 새해에서 꼭 소망하는 바를 또 마음을 실어 가지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내놓는 새해 메시지 보면은 사자성어를 비롯해서 고사성어들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청탁을 받은 적이 많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역으로 이 고사성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의 심리나 중국인들의 특성이나 중국의 문화나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알자 중국에서 좀 알고 좀 알자 고사성어를 코너를 마련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현재 정권 2기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5년 동안 국내적으로 중국 내에서 취한 정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겁니다. 당시 시 주석이 2013년 취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공직자들이 비리 문제나 부정부패 문제에 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 척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호랑이도 잡아야 하지만 모기도 잡아야 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고위공직자를 얘기를 합니다. 군을 포함해서. 그래서 1기 5년은 사실 고위공직자들을 사정하고 이들을 내치고 비리를 엄단하는 쪽으로 왔다면은 2기 체제는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요 작은 하위급 공직자들, 이걸 모기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기를 잡는 2기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14억 인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말도 쉽게 하고 글도 쉽게 쓴다 라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 주석의 인문학적 소양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좀 알고로 넘어갈까 합니다. 시 주석은 청나라 시대 때 진담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명한 명언을 빌려가지고 불모만세자 부족모일시요 불모전국자 부족모인력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공직자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세를, 그러니까 먼 앞날을 도모하지 못하면은 한순간도 도모할 수 없고 부족모일시 그런 뜻입니다. 불모전국자, 전체 큰 그림, 요즘 이제 빅피처라고 하죠. 큰 그림을 도모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구역도 도모할 수 없다, 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비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 이야기하고 대비되는 또 재미난 이야기도 합니다. 천하 난사 필작어이요, 천하대사 필작어세다 라는 말로,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먼 앞날을 내다보기도 해야 되지만 천하난사,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해야 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세한 작은 일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 어려운 일을 해내려면은 작은 일과 쉬운 일을 못하면은 큰 일도 할 수 없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도 잡아야 되지만 모기도 잡아야 된다라는 그 아주 명쾌한 논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큰 일도 도모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해내야 되지만은 동시에 그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쉬운 일부터 해야 되고 또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자잘하지만 작은 일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리더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어쩌면 리더의 운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리더는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고사성어를 인용한 사례, 적절하게 잘 인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고사성어를 강의해 나가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또 그때그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고사성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 고사성어를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로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쪼말자 고사성어. 고사성어는 일단은 지식입니다. 한자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글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고사성어는 지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저희들이 고사성어를 공부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고사성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처세와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일처리 방식, 그 다음에 세상을 대하는, 세태를 대하는 방식,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지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러려면 고사성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한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어에 힘이 생기고 언어에 격조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이 고사성어는 고사라는 게 있죠.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겠습니다만은 고사성어에서 중요한 것은 성어가 아니라 고사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보물창고다. 고사성어가. 그리고 고사성어의 구사 능력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문소양의 표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사성어의 특징과 매력이 있습니다. 고사성어가 매력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고사성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사성어의 특징과 매력을 한마디로 저한테 표현하라 그러면 온고지신입니다.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지나간 옛날 것을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해서 지신, 새로운 것을 알아낸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축적된 경험이고 오래된 미래입니다. 즉, 이 과거로부터 쌓여온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가는, 창출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거는 과학도 마찬가지고, 경영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것을 배워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공자님은 이 부분을 아주 간결하게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쪼말자 중국, 쪼말자 고사성어의 핵심은 온고지신이다. 자, 구체적으로 고사성어의 특징과 매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사성어는요, 압축입니다. 쉽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압축 파일입니다. 4글자, 또 짧게는 두 글자, 기본 4글자, 8글자, 10글자 이내에 많은 정보가 이 안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압축 파일이죠. 그래서 압축의 맛이 있습니다. 고사성어의 구사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압축만 있는 게 아니고 함축적입니다. 뭔가를 줄여가지고 포함시켜 있는 의미가, 함축의 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성어는 직설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고사성어들과 명언 명구들은 간접적입니다. 대놓고 얘기하지, 돌직구가 아닙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의 묘가 있고요. 간접은 결과적으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겠죠. 그죠? 그럼 미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곡선의 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의미심장해집니다. 뜻이 깊어지죠. 그죠? 깊고 깁니다. 호흡이 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게 언어의 격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나와서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이나 평소 때 젊은이들이 대화 나누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거칠어요. 그죠? 직선적이고 거칩니다. 그런데 고사성어는 곡선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사람 관계를 그런 면에 있어서 달리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 짤막한 몇 글자 안에 역사 문화적 배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게 되면 인생을 살아나가는 천리, 이치를 깨치게 된다. 고사성어의 특성과 특징과 매력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고사성어를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간결하게 요약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고사성어는 일단 요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글자, 짧게는 두 글자, 뭐 길어야 10글자 내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요약 능력이 생기고, 두 번째, 요약을 하려면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요약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상황 판단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요약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 구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 구사력이 선물로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기 아닙니까? 이게 간접 곡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등을 완화시키고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충돌 우회력도 생깁니다. 무슨 뭐 꼭 자동차 운전면허 따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순을 조화할 수 있는 모순 조화력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지속되죠. 이런 힘들이 생기게 되면 인간관계가 사실 상당히 수준과 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원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 스토리텔링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상업 광고에도 스토리텔링 기법이 이제는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인문학적인 성찰력이 광고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씨가 먹히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잘 만든 광고를 보시면은 그리고 뛰어난 인문학적 바탕이 바탕 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바로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과 자질을 길러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사성어 안에는 고사 자체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능력이 생기고요.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중국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고사성어 안에 들어있다. 뜻밖에도 고사성어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선물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저와 OTV 한국사마천학회 좀 알자 중국 프로그램 그 가운데서도 좀 알고 좀 알자 고사성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과 좀 알자 고사성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는 글자 공부는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은 피하고자 합니다. 뭐 하늘 천따지, 하늘 천자다, 이게 땅지자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한자는 다이어입니다. 글자 하나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뜻 하나만 가지고 전달해버리면, 그게 머리에 박혀버리면 결국은 그 뜻만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글자 공부는 피한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스토리텔링에. 셋째, 사자성어 중심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중국의 고사성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가 사자성어에 집착을 합니다. 물론 사자성어가 운율도 좋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구미 맞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좋은 또 그것 말고도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혜를 함축하고 있는 다른 명언 명구들이나 다른 단어들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김영수의 좀 알자 고사성어,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에서는 사자성어의 네 글자에서 좀 탈피해보자. 그래서 다양한 단어와 다양한 명언 명구들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삶의 지혜는 뭐 고사성어가 줍니다만 여기에 플러스 간혹 가다가 경영과 관계되어 있는 비즈니스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비주얼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쉽게 그러면서도 깊이를 가진 그런 좀 알고 좀 알자 중국 좀 알자 고사성어가 되고자 합니다.